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4편 발해 유민의 끝없는 저항. 극본 이상락, 연출 이미희. 발해 국왕의 항복을 받아냈고 그 자리에 동난국을 세워 너에게 맡기고 떠나니 짐의 마음이 아주 편하구나. 비록 발해 국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도성을 차지했다고는 하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굴복시켜서 모름지기 나라의 체제를 갖추도록 하라. 예, 아바마마. 동생 묘골과 함께 발해의 잔당을 모두 소탕하는 날 아바마마를 찾아뵙겠사옵니다. 그럼 뒷일 부탁한다. 자, 가자. 발해의 상경성을 점령해 발해왕 대인선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거란태조 야유라 부기는 발해가 있던 자리에 동쪽의 거란이라는 뜻을 가진 동난국을 세우고 자신의 첫째 아들 야율배를 왕위에 앉힌 다음 거란의 수도로 돌아간다. 거란의 기습적인 공격에 백기를 든 것은 발해의 왕이었을 뿐 변방에 있던 발해의 성주들과 주민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처럼 무기력하게 나라를 내줄 수는 없었다. 해봉성국 발해를 저 미개족속 거란 놈들에게 그대로 넘겨줄 수 없다. 우리는 동난국을 인정할 수 없다. 그들이 우리 성을 접수하러 온다면 야율배든 야율요골이든 목을 내놓을 작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자, 발해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 싸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발해 왕실이 거란에 항복함으로써 그 자리에 동난국이라는 거란의 계리국이 들어섰으나 발해 유민들은 쉽사리 거란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란으로서는 발해의 모든 영토를 황치하지 않으면 화근을 남겨둔 것이었기 때문에 나는 동난국의 왕으로서 지금부터 옛 발해국의 영토를 구석구석 순략하여 백성들을 짐에 충실한 신하로 만들 것이다. 자, 가자! 서기 926년 3월 동난국의 왕 야율배는 아직 다 항복을 받아내지 못한 발해 유민들을 복속시키기 위해 순략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장령부의 군사들은 오랑캐 나라의 우두머리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동난국왕의 순략을 거부한다. 자, 나가 싸우자! 함변부의 발해 병사들이여! 최후까지 쏘자! 지금 장령부와 함변부의 병사들이 야율배의 군사들과 싸우고 있다. 우리 정리부도 나가 싸우자! 장령부, 안변부, 정리부의 발해 유민들이 동난국왕 야율배에게 저항하였고 뒤이어 남해와 철조의 군사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거란으로서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니었으나 변방 유민들이 사활을 건 저항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거란은 예전에 발해의 도성인 상경 용천부를 공격하여 대인선의 항복을 받아냈던 안단을 파견합니다. 그가 작전을 잘 세웠는지 아니면 군사를 대규모로 동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과 9일 만에 안변부, 막힐부, 정리부 등의 3부가 주동 인물이었던 안변부 장군 2사람이 처형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항복하지 않고 있었으니 바로 장령부였습니다. 김유현 명지대 명예교수의 설명입니다. 어떻게 쳐들어왔나 보면요, 횡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경 임황부에서 쫑쫑 밀고 나가면 바로 부여성에서 쫑 밀고 나가면은 그 호란성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쳐들어와 보니까 밑에 중요 지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목만 쳐본 거야. 그 다른 다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싸워보도 안 하고 이게 졌으니까 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량 부분은 뭐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면은 뒤에는 압록부라든가, 그 다음에 남해부라든가,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여부에서 내려온다면은 제일 그 먼저 마주치는 데가 장량부입니다. 그러니까 장령부의 남쪽에는 거란에 함께 저항했던 압록부와 남해부가 버티고 있었고 서쪽은 강과 산으로 막혀 있어서 거란군이 공격에 끝까지 저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발해의 잔디, 투항하지 않고 이토록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것은 필시 저들의 왕이었던 대인설을 이곳에 방치해둔 때문이었다. 그 자를 우리 거란의 황도로 이송하도록 하라! 거란은 발해가 망한 지 지나도록 방치해두고 있던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을 그들의 수도인 상경 임한부로 이송합니다. 대인선의 이름을 야유라 보기가 타던 말의 이름을 따서 오로구라고 바꿔서 모욕을 주었다.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장령부를 비롯한 저항 세력이 필사항전을 동안에 발해 유민들의 저항운동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발해의 전당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마라! 군사들은 성들을 향해 활을 쏘아라! 서운한 세놈들이 우리를 내리고 물러날 때까지 단 한 명의 거란군도 성에 들이지 마라! 성 아래로 오를 굴려라! 발해 유민과 거란군 사이에 그처럼 지루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거란의 황실로부터 달려온 파발이 동란국왕 야율배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대왕마마, 큰일 났사옵니다. 황실에서 비보를 가지고 왔사옵니다. 무엇이란 비보라고 하였느냐? 예, 대왕마마. 황제 폐하께서 동란국에 오셨다가 황도로 돌아가시는 길에 부여부에 이르러서 갑자기 운명하셨다는 비보이옵니다. 그게 사실이냐? 이란 안 되겠다. 너희들은 공격을 계속하라. 나는 부여부로 가야겠다. 이야! 죽었다는 거란의 황제는 다름 아닌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태조 야유라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부여성으로 달려간 이 사람은 야유라 복이의 장남이자 동란국의 왕이었던 야율배였습니다. 거란 황제 계승 1순위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야유라 복의 둘째 아들이자 황제 계승 순위 2순위였던 야율 요골 역시 발해 저항 세력과의 싸움을 멈추고 역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기록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유라 보기가 죽자 발해왕이 그의 동생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부여성을 공격하게 했다. 중국 사서인 5대 해유에는 이런 기록이 보이고 발해왕의 동생이 병마를 거느리고 부여성으로 달려가 성내에 있던 거란군을 포위하고 공격했다. 역시 중국 사서인 9~5대사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입니다. 발해를 멸망시켰던 장본인 야유라 보기가 부여성에서 죽고 그의 아들이 허겁지겁 그곳으로 달려가자 발해 유민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여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이 기록에 등장하는 발해 왕이 누구냐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은 야유라 보기가 죽기 4일 전에 발해의 황도를 향해서 강제 이송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여성을 공격하도록 명령했던 발해 왕이 대인선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발해 왕은 대인선이 아닐 거다. 그런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926년 7월 그러니까 신미일에 이미 황도로 위송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로 보면은 황도는 상견입니다. 팔임좌악이라 그래서 지금 임동현이죠. 그걸로 이제 옮겨가요. 그리고 4일 후에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 된다면은 4일 먼저 떠났으면은 이럴 때면은 호란성에서 떠나가지고 부여성에 다다랐는지 아니면 그걸 이미 지나갔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아니, 뭐라고 하였느냐? 거란 황제의 유라부기가 부여성에서 죽었다고 하였느냐? 잘 됐다. 거란 황실을 이거에 무너뜨리고 발해를 되찾을 기다. 이것을 이끌고 부여성으로 달려가서 공격하라. 발해의 도성이었던 호란성에서 거란의 황도였던 상경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야유라보기의 사망 소식을 들은 대인성이 동생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면 기록에 나오는 발해왕은 발해의 마지막 임금 대인선이겠죠. 그런데 대인선은 위송, 즉 거란군에게 포위돼서 강제 이송되고 있었는데 상황에서 부여성 공격을 명하는 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당시 발해 유민들이 거란에 대한 저항운동이 워낙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왕을 칭하고 부여성을 공격했습니다. 어쨌든 그 부여성 공격은 역사를 바꿀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니 이쯤 정리하기로 하죠. 그렇다면 야유라보기의 뒤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겠다고 달려간 동란국왕 야율배는 거란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유라보기의 부인, 즉 거란의 태우는 처음 거란을 세울 때 8부족의 우두머리들을 염전에서 열린 잔치에 초대해서 몰살시키도록 계략을 꾸몄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태후마마, 황제 자리를 한시라도 비워두는 것은 백성들을 불안하게 할 터이니 동란국의 임금이신 야율배 황태자로 하여금 황위를 물려받게 하심이 지당한 줄 아뢰옵니다. 대신한 사람이 이렇게 청을 올렸는데 그 말을 들은 거란 태후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이놈! 지금 황제 폐하께서 승하하셨는데 어디서 황위 계승 문제를 들고 나오느냐? 당장 저 불충한 놈의 목을 베고 가산을 못 쏴도록 하라! 그리고 태후 스스로가 1년여 동안이나 황제 노릇을 대신하게 됩니다. 태후가 마음속으로 황제감으로 점찍고 있던 인물은 둘째 아들 야율 요골이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한 사람도 입을 못 대요. 그래가는 어떻게 하는 거면 1년여 내에 정권을 쥐고 태후가 마음대로 칭제를 해버려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줘야지 않는 게 주네요. 어떻게 놓으면은 이 요사에는 보면 뭐라 그러면은 그 동란 태자죠. 태자가 그 신하들 건드리고 가지고 자기 어머니께 내 동생 그 요골이 공이 많고 또 천자의 기질이 있으니까 그리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날로 시켰다는 거예요. 글쎄요, 거란의 역사가 우리 역사도 아닌 터에 그 나라 황실 얘기를 꼬치꼬치 따져볼 필요야 없겠지만 발해 유민들이 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기 때문에 왕이 계승을 둘러싼 내막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야유라보기가 죽은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자, 이제는 시기가 됐으니 새로운 황제를 간택해야겠다. 지금 야율배와 야율요골이 저쪽에서 말을 타고 따르서 있다. 대신들의 의견에 따를 것이니 각자 황제로 옹립하고 싶은 왕자의 뒤로 가서 자리를 잡아 서도록 하라. 애당초 동란국왕 야율배가 태자로 책봉돼 있었는데도 그에게 왕위를 계승시키지 않고 두 아들을 나란히 세운 다음에 지지하는 왕자를 택하라고 했으니 누가 보더라도 태후의 마음이 둘째 아들에게 가 있다는 것을 대신들이 간파했겠죠. 어라, 둘째 왕자를 지지하는 대신들이 많으니
경들의 뜻을 받들어 야율요고를 새로운 황제로 옹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거란, 즉 요나라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한 태종 야율요골입니다. 무로는 야율덕광이라고도 부릅니다. 큰아들 야율배는 본래 문인 출신이었고 둘째 아들 야율요골은 무인 출신이었는데 태후가 보기에 이른바 칼잡이인 둘 황제가 되어야 나라를 강력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죠. 왕위 계승 경쟁에서 동생에게 고배를 마신 야율배는 옛 발해의 땅으로 돌아와서 거란의 계례국인 동란국의 왕 노릇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편 발해 유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그들을 평정하기 위한 거란군의 공격 또한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자, 이제 저들은 지쳤다. 성문을 부숴라. 성문이 부서졌다.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 발해 산당을 못질러라. 발해 유민들의 최후의 희망이었던 장령부가 무너지고 뒤따라 압록부, 해발부가 속속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 발해의 유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발해 유민들의 강제 이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행될 뿐 아니라 기록이 애매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란은 발해가 있던 옛 땅에 동경도를 설치하는데 그 동경도에서 어디로 가나 보면은 상경도라 그래서 거란에 이제 그러니까 원수도가 있던 글로 옮겨가요. 그런데 그 수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부근에 이렇게 전부 이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냐 그러면 유 15개 현입니다. 그럼 전부 합쳐서 17개 주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인데 호수가 대략 요사 지리전 33,000호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그 1호에 5인 가족으로 친다 그래도 16만 9천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만 해도 군정이라는 건 대개 성인 남자로서 군인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요건 요사대 거기에 보면은 6만 5천 명이 됩니다. 황제 폐하, 본래 요수의 땅은 발해인의 고향으로서 토지가 비옥하고 산림, 철, 물고기, 소금이 풍성하옵니다. 발해인들의 힘이 미약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길이 남을 계책이 될 것이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또 산림, 철, 물고기, 소금의 풍요를 획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곳에서 안착할 것이옵니다. 그런 연후에 그들 중 무리를 뽑아 우리의 좌익으로 삼고 돌골, 당항, 시류의 무리를 우익으로 삼으면 가히 앉아서 남방을 제압하여 천하를 아우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발해 유민들의 저항이 계속되던 927년 동란국의 우떴던 야율우지가 발해인들을 요양으로 강제 이주시키자고 거란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입니다. 발해 유민들이 강제 이주는 저항의 의지를 분산시키려는 계략 외에도 장차 남방을 토벌하여 천하를 얻으려면 발해 유민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해 유민들 중에는 거란이 세운 계려국이었던 동란국의 국정에 참여했던 부류가 있었고 인접국이었던 고려로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옛 발해 땅 안에서 거란의 통제력이 덜 미치는 곳으로 피신들 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민들은 본래의 자리에 눌러 살았었겠죠. 그렇다면 거란에 대한 발해 유민들의 저항 운동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된 것은 거란이 동란국의 수도를 요양으로 옮기고 난 뒤였습니다. 동란국의 천도는 동란국 우차상이었던 야율우지가 거란 황들 오구레에게 건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령부도 평정을 했으니 이제 동란국의 정세가 안정이 되었느냐?
아니옵니다, 황제 폐하. 지금도 곳곳에서 발해 잔민들의 저항이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형님은 명색이 동남국광이면서 배망한 나라의 잔병들을 말끔하게 토벌하지 못하고 뭘 하고 있단 말이니? 누가 동남국왕 자리에 있더라도 발해 유민들의 저항을 제압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할 줄 아옵니다. 근적인 대비책이라니. 어떤 계책이 있는지 말해보도록 하라. 예, 폐하. 지금 수도가 있는 호란성은 발해의 옛 수도로서 우리 거란의 도읍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사옵니다. 발해 유민들을 그처럼 폐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외진 구석에 방치해 둔다면 훗날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렵사옵니다. 그렇지. 그래. 그렇다면 전도를 하자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동남국의 수도를 가까운 요양으로 옮기시옵소서. 그게 좋겠구나. 동남국의 우차상 야유루지가 수도를 옮기도록 청하면서 호란성의 위치가 거란의 상경 임항구와 너무 멀어 만일 발해 유민들이 이러한 구석진 곳에 서식하면 반드시 뒷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동남국의 수도가 요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발해 유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사실은 그들 형제 간의 세력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비록 황제는 되긴 했지만은 이거는 순서상이나 그 다음에 이제 태자로 봉을 받는 것도 자기 형이 먼저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동란왕으로 있고 그러면 자기 형이 돼야 될 텐데 자기 어머니의 이해가 자기가 되었으니까 이게 참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거기서 그 옛날 그 발해 사람들하고 같이 들고 일나가지고 밀고 들어오면 그건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걸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공제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 동란왕이 그 야율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그 천복선을 못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란 태종 야율 요골은 동남국 왕인 형을 제치고 어머니에 의해서 황제 자리를 차지했는데 만일 형인 야율배가 발해 유민들과 함께 쳐들어와서 황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했죠. 그래서 동남국은 야율우지라는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고 명색이 동남국왕인 형 야율배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란의 황도에 붙잡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회에 아주 동남국의 수도를 가까운 요양으로 옮겨서 황제인 내가 통제를 하면 형님이 감히 딴 생각을 못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동남국의 수도가 발해의 왕실이 있던 호란성에서 거란의 황도와 가까운 요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또 발해 유민들이 대규모 강제 이주가 단행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주하던 터전을 옮기려면 만만찮은 재산이 들어야 하겠죠. 대대로 여기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소천리 서쪽으로 이사를 가라니 거기 가서 뭘 먹고 살란 말이야. 당장에 식구들 타고 갈 우마차 한 대 없는 형편인데 무턱대고 이사를 하라니. 가다가 죽으란 말이나 마찬가지지. 옆집 사람은 야음을 틈타서 몰래 여진부락으로 도망을 갔다는데 우리도 계책을 세워봅시다. 그럽시다 부인. 짐을 꾸려가지고 고려로 갑시다. 거기 가면은 토지도 주고 쌍수들어 환대한다는 소문이 바다앞디다. 가난해서 이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에게는 돈 있는 자들이 도와서 이사하게 하라. 대충 이런 내용의 조서를 거란의 태종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발해의 도성이었던 호란성 거주 발해 유민 모두를 데려갈 작정이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거란이 수도를 옮기면서 강제의 이주를 추진하자 많은 발해 유민들이 여진 혹은 고려로 도망을 칩니다. 그 옮기는데 돈 있는 사람은 옮기 쉬운데 못 옮겨가지고 돈이 없어 못 옮긴 사람이 이제 그 여진으로도 가고 고려도 도망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 니들 이제 갖다 다 뭘 이렇게 쓰라 할 정도로 또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쉽게 하면 발해 독립군을 간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세력이 꽤 커져요.
자, 그래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그냥 있지 않습니다.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전 형집이 찾아가는데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비록 동생과 형제간이지만은 이제 신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이지만은 동생에게 그 천자의 예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부러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거란 황제의 야율 요구는 동란국의 수도를 가까운 요양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 야율배가 혹시 딴 생각을 할지 몰라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동란국 왕을 어전으로 모셔오라 했는데 어찌 소식이 없느냐? 지금 막 당도하셨습니다, 황제 폐하. 모시거라. 예. 황제 폐하, 문안들이 옵니다. 형님, 어제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아바마마 산소에 다녀왔사옵니다. 아버님 묘소에 알릉을 가더라도 이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가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리 하겠사옵니다, 황제 폐하. 당연히 그래야지요. 폐하가 하시면 내일은 바닷가에 나가 바람도 좀 쐬고 사냥이나 좀 다녀올까 하옵니다. 그리 하십시오. 거란 태종 야율 요구는 이처럼 노골적으로 친형인 두왕 야율배에게 못살게 굴었으나 황제에 대한 예를 지키지 않을 수 없어서 야율배는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나는 대거란국의 동남국 왕입니다. 그대들은 어디로 가는 누구인가? 소인들은 당나라에서 온 사신이온데 거란 황제를 아련하고 이제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옵니다. 오, 그래. 내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가까이 오라. 동란국왕 야율배는 즉 후당의 사신들에게 신분을 밝히고 당나라로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얼마 뒤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망명을 받아주겠다는 전갈이 오는데 야율배가 후당으로 망명을 떠나기 전 나무 껍질을 벗기고 거기다 썼다는 시 한 수가 전합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억누르니 큰 산이 아무런 기력이 없구나. 고향 보기가 부끄러워 이제 외국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야율배가 후당으로 한 것이 위장망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입니다. 야율배는 그곳에 가서 후당의 이런저런 정보를 빼내서 거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첩자로 몰려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발해가 망하기 전 야율할자라는 인물이 퇴리고 발해에 망명했다가 격구시합이 있는 틈을 타서 발해의 명마를 훔쳐타고 도망친 사건이 있었죠. 첩자를 위장망명시켜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 거란족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따라서 야율배의 후당망명도 위장망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해의 옛 영토에 세워진 동란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기 930년 동란국왕 야율배가 후당으로 망명해버리자 거란태종 야율요골은 도망간 자기 형이 후당의 세력을 등에 업고 쳐들어와서 황제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동란국에는 크게 관심을 둘 처지가 못 되었던 것입니다. 동란국과 야율배 후당으로 가버리자 그의 부인인 왕비가 남편 대신 정사를 맡았고 그가 죽자 거란 태종의 삼촌이었던 안단이라는 인물이 동란국왕이 되었는데 또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동란국 체제는 위야무야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니 발해 유민들이 다시 세력을 갖춰 일어나기에는 좋은 조건이 전개된 셈이죠. 그래서 발해 부흥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옛 발해 지역에 생겨났던 세력을 학자들은 후발해라고 부릅니다. 후발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다면 고려에서 발해 유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로 내려간 발해 유민들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었을까? 멸망 전 1년 전에는 아마 발해가 4분 이렇게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잔부와 전쟁하는 통에 이제 좀 넘어오게 됩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기는 1029년, 그러니까 현종 20년부터 1117년, 예종 12년까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1기의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약 6만 3천 명쯤 됩니다. 근데 1, 2기 합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10여 만이라 거기도 하고, 또 그보다가 이제 좀 뭐 덜 잡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 문헌에도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발해 유민들의 고려 유입은 발해 멸망 시기부터 전개되는 과정까지 수차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기록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사료에 나타난 숫자가 사람 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호수를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치 않아서 갈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학자에 따라서도 가장 많이는 20만을 넘게 잡기도 합니다. 당시 고려 전체 인구를 150만으로 봤을 때 20만이 넘게 내려왔다면 그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따라서 10여만 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김유현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해 유민과 고려, 그리고 거란과 고려의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만부교 사건입니다. 만부교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발해 멸망 직후인 서기 9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하죠. 여기에는 당시 후당이 지배하고 있던 상동반도의 등주, 등주에 다 왔습니다. 거란 사절단은 어디시오? 이렇게 먼 길을 배웅해줘서 고맙소이다. 백제로 돌아가시거든 대왕 마마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주시오. 알겠소. 자, 먼 길 조심해서 가시오. 고맙소이다. 거란의 사절단이 견훤이 지배하고 있던 후백제에 갔는데, 그들이 다시 거란으로 돌아가게 되자 후백제의 관리가 신들을 배에 태워서 상동반도에 발해다주는 광경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육로를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란에 닿게 되겠죠. 그런데 멈춰!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여기 등주에 장사하러 왔던. 우리가 길을 밟았는데 어디서 거짓말이냐? 내 놈들 백제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란 사절단이었다. 저놈들을 죽여라! 비밀리에 후백제에 다녀오던 사신들은 후당의 군사들에게 발각되어 모두 죽음을 당합니다. 삼국사기 열전의 견훤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란 사신 사고마돌 등 35인이 내빙함으로 견훤이 장군 최견을 시켜 마돌 등을 배웅하였으나 그들은 북쪽으로 향해 귀국하다가 후당의 등주에 이르러 모두 죽음을 당했다. 그렇다면 거란은 무슨 속셈으로 후백제 비밀리에 사신을 보냈을까요? 김유현 교수는 거란이 고려의 배후에 있는 후백제를 끌어들여서 고려의 역량을 위축시키겠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고려 태조 왕건이 거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래서 터진 것이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은 뭐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칠 테니까 는 배후에 쳐라. 그게 소위 기각지세를 이루겠다. 이렇게 이제 했을 거예요. 이게 실패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려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한참 흘러와가지고 942년에 이제 만부교 이제 사건 그러셨는데 이제 그게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사변을 해도로 괴악타고 시피를 만부교 다리 밑에 매가지고 굶어 죽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뭐냐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당나라의 동진 세력을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고려는 거란에 대한 대비책을 궁리하지 않았을까요? 태조 왕건의 계산은 진나라, 즉 후진과 군사동맹을 맺어 거란을 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건 태조의 계획은 뭐냐 그러면은 거란을 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역사에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천복연간이라 그러니까 936년부터 941년입니다. 그러니까 후진 천복연간이에요. 그 서역성 그 말나라 그런 중이 왔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는 보면은 발해하고 우리나라는 친척지간인데, 그러니까 거란이 이제 무도에서 황제를 잡아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사기를 맺어가지고 같이 치자. 그래 가서 그대가 가서 그 후진 황제인데 좀 얘기해달라. 그 후진 황제인데 갔을 때 후진 황제는, 그런데 당시 후진은 거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거란은 자신들의 친선국이었던 후백제가 고려에 흡수되자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거란은 애교 노선을 바꿔서 고려의 사신을 파견하는 등 유화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서기 942년 대왕마마, 거란국 사신이 대왕마마를 아련하기를 청하옵니다. 거란국에서 사신을 보내왔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거란국 황제가 대왕마마께 바치기 위해 낙타 50피를 함께 보내왔사옵니다. 여기 거란 황제가 보낸 국서가 있사옵니다. 이런 무도한 놈들이 있나? 우리 고려가 우리 친척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놈과 교빙을 할 줄 알았단 말이냐? 그 거란 사신놈들을 모두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유배하거라. 예, 대왕마마. 그리하오면 저들이 보낸 낙타는 낙타는 만부교 다리 밑에 묵 굶어 죽게 하라. 이것이 이른바 만부교 사건입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해당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고려 태조 25년 겨울 10월, 거란이 사신을 보내어 낙타 50피를 바쳤으나 왕이 이르기를, 일찍이 발해와 화친을 맺어 지내다가 갑자기 의심을 내어 맹약을 어기고 발해를 멸망시켰으니 이것은 매우 무도한 짓으로서 만일 거란과 화친을 맺어 이웃한다 해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마침내 교빙을 거절하고 그들 사신 30인을 해도에 유배하고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 묶어 모두 굶어 죽게 했다. 고려가 발해를 치고, 즉 친척의 나라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에 걸쳐 내투한 발해 유민들을 대거 받아들인 것은 고구려에서 발해, 발해에서 고려로 이어지는 국가적 계승성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후발해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할까요? 무엇보다 후발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서기 926년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이 거란의 야유라 보기에 굴복하여 항복함으로써 발해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 뒤로 들어선 나라가 바로 거란국의 계례국인 동난국이었죠.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서들을 보면 발해가 망해버린 뒤에도 발해라는 나라 이름이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부원기, 5대 회요, 9오대사, 5대사기, 속자치통감 등의 중국 사서에 실려있는 기록들을 대강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26년 7월 6일) 발해 사신 대소자 등 6인이 후당에 조공했다. 929년 5월 발해에서 사신 고정사를 파견해 후당에 입주하고 특산물을 바쳤다. 929년 7월 19일 발해국에서 전에 후당에 파견했던 고정사를 계자세마로 삼았다. 이렇게 발해 사신에 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다가 서기 900은
송나라 태종 12년조에는 이런 내용이 보입니다. 정한국 왕자 대원이 여진 사신을 통해 글을 올린 후 다시 오지 않았다. 태종은 조칙을 내려 발해의 조공 불이행을 응징해 여진에게 군사를 내어 치도록 하니 여진은 곧 한 명을 참하였다고 하여 비단 5피를 상으로 내렸다. 이상의 기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해가 공식적으로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중국의 사서들의 발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부터는 정한국이라는 이름과 함께 국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해 멸망 후에 발해의 유민들이 또 다른 발해를 세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 땅에서 일어났던 정한국까지 합쳐가지고 후발해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후발해와 그 다음에 정한국을 구분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발해 대시 왕통의 그 승계, 이걸 본다면은 대광현이 이제 그 고려로 망명 온 그 날짜를 해가지고 발해는 이제 끊어진 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그 유민이 세운 나라니까 정한국까지 합쳐한다 그러면은 합쳐나라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그 별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선 그 건국 한 날이 언제냐, 후발해가 이제 그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서의 발해 관련 기록들 중에 어느 시기부터는 나라 이름도 정한국이라고 바꿨는가 하면 발해의 왕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전통적인 발해 왕 대씨가 아니라 까마귀 오자를 쓰는 오소도 혹은 오소경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을 후발해라고 하고 이후를 정한국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일단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후발해와 정한국을 분리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그 후발해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서기 929년 5월에 발해에서 후당에 고정사란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후발해는 929년 5월 그 이전에 세워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일본 학자 일야 개삼랑은 이렇게 주장한 데 반해서 북한 학자 박시영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 발해가 멸망한 직후에 후발해가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5대 회의에 보면 야유라 보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발해왕이 동생에게 명하여 부여성을 공격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고 왕도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관계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멸망 후 6개월 대인 호란성에 거주했을 때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은 왕이 있는데 세운다는 건 말 되겠느냐. 그리고 떠난 이후에 섰을 것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926년 8월에 그 회발부라든가 장령부가 평정되면서 그 장령부가 사실 어디로 보면은 거란 그 라인에서 제일 가까운 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받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압록부, 용천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서 이번에는 그 단체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후발해는 언제까지 존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후발해는 10년간 유지됐을 겁니다. 자체 내에 왕위 쟁탈전을 벌인 결과 대시의 후발해에서 매월 열자의 10시가 이끄는 정한국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따져볼 때 10여 년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죠. 나는 정한국까지 다 후발해로 포함시켜서 서기 1007년까지 존속했을 것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81년간 유지됐던 셈이죠. 물론 이런 논란들은 발해인들에 의해 쓰여진 역사 기록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희연 교수는 934년에 발해 태자 대광현이 고려로 내려오면서 후발해의 대시 왕조가 끝나고 이후부터 정한국이 들어섰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만일 대시가 왕조를 이었다면 구태여 발해라는 나라 이름을 버리고 정한국이라고 하였겠느냐, 그런 추측에 근거한 것입니다. 후발해가 중심을 두었던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도 논란거리인데 후발해나 정한국은 압록강 유역의 압록부에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과거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발해 주민사의 입장에서 볼 때 발해가 멸망한 후에 발해인들이 모두 고려나 다른 나라로 옮겨간 것도 아니고 또
모두가 거란 사람으로 탈바꿈한 것도 아니다. 발해 영역 안의 주민들이 200여 년 동안이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해 단일 문화를 이뤄가며 생활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됐을 것이다. 특히 후발해나 정왕국과 같이 발해 멸망 직후 대외 관계에서도 그들의 자주적인 활동이 확인됐던 국가들의 부흥운동은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성대 한규철 교수가 자신의 논문 발해의 대외 관계사에서 피력한 의견입니다. 후발해 혹은 정한국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들의 대외 활동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황제 폐하, 소인은 발에서 온 사신으로 남해 도덕부의 열주도라고 하옵니다. 저희 대왕께서 폐하께 드리는 국서를 봉대하고 왔사오며 특산물도 함께 가져왔사옵니다. 오, 수고하였다. 짐이 그대에게 검교 공부 상서에 벼슬을 내리고 함께 온 정당성 공부경 오재현에게는 시광록경에 벼슬을 내리노라. 오대회요라는 사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발해의 사신이 당나라, 즉 후당의 황제에게 특산물을 바치고 애교적 관례에 따라 관작을 발용합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당시의 후발해는 엄연한 국가체제를 갖춘 나라였고 후당에서도 그렇게 대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후당 예제 청태 2년 935년에 보면 열주도라는 사람이 박물을 가져갔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내가 적점해 놨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발해 관직을 가져갔거든요. 관직을 가고 그가 또 관직을 받아요. 이런 거 본다면은 관직을 주는 경우도 그렇고 관직을 가져간 경우도 그렇고 나라 형태가 안 가져왔다면 저쪽에서 그 후당에서 사신들이니까 관작을 줄지도 않았을 테고 이쪽 관작을 가지도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 본다면은 역시 후발해라는 나라는 존재하고 있었다. 역시 그 관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다. 그렇다면 후발해는 그렇다 치고 정한국이라는 나라가 발해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서기 970년 9월 여진국에서 사신을 파견해 정한국왕 열만하에 편지를 보내왔으며 토산물을 바쳤다. 송나라 사서에는 이때의 정한국왕이 열만화였다고 나오는데 이후에는 정한국왕의 이름이 오현명으로 등장합니다. 열씨가 왕이었으면 자기 아들에게 다음 왕위가 세습되어서 갑자기 까마귀 오자의 오씨로 왕의 이름이 변한 것을 보면 조정 내부에서 이른바 왕권을 둘러싼 역성혁명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여기 등장하는 매울 열자, 까마귀 오자 이런 성들이 혹 거란족의 성씨가 아닐까요? 만일 이들이 거란족이라면 정한국은 발해 유민이 세운 나라가 아니겠죠. 970년에 올린 그 표에 의하면은 열만하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점점 973년, 그 3년 후에 보면은 오현명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역성혁명에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오라든가 열이라 그러면 이게 성이냐? 그러면 이거 합해가지고 세자가 다 이름이냐? 그런 이런 문제 나오죠. 근데 이 북방 유목계라든가 수렵계는 성이 없습니다.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발해라든가 이것도 귀족만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 신라 때문에도요 귀족만 있었어요. 그 외에는 뭐 섭섭이, 뿔짝새, 이쁜이 이렇게 좀 이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거란 그런 나라도 보면은 성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그 야율시하고요 소시밖에 없어요. 거란족 같은 북방 유목민족은 본래 성씨가 없고 아복이라는 사람이 거란의 황제로 즉위하면서 야율이라는 성을 가졌으며 왕우족은 소씨를 성씨로 삼았기 때문에 기록엔 오씨나 열씨는 발해 멸망 이전부터 있던 발해 유민의 성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거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김유현 교수의
발해 유민의 재건 운동이라는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동란왕 야율배가 후당으로 망명하자 거란태종 야율요골은 중원 경략을 획책해 마침내 석경당을 도와 후당을 멸망시키고 진나라, 즉 후진을 세우게 된다. 얼마 후 다시 후진을 멸망시키는 등 중원 전국에 관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야율야골이 귀국하던 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당시 동란왕의 아들 욜욕이 도중에 황제 직위에 올랐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태후 술률이 그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을 저지하므로 한동안 대치 상태에 놓이게 됐고 온 나라가 어수선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렵게 황제의 직위에 오른 거란의 세종은 얼마 뒤에 부하의 손에 살해되고 그 뒤를 이어 목종이 즉위했으나 술과 사냥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낮고 밤에는 술에 절어 있어서 잠자는 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39세의 젊은 나이에 살해되고 그의 둘째 아들 야유현이 황제 자리에 올랐으나 그 역시 변변치 못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의 황제가 다스리던 36년 동안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노려서 발해 유민들이 재건 운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종의 뒤를 이어 성종이 거란의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황제 폐하, 지금 송나라 태림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머지않아 고려와 더불어서 우리 거란을 협공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하옵니다. 송나라 놈들이 중원을 통일하더니 고려와 더불어 우리 거란을 넘본단 말이냐? 좋다. 출정 준비를 서둘러라. 송나라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옵니다. 섣불리 출정하시면 송나라를 치려는 게 아니라 고려를 칠 것이다. 바로 고려로 진격해 들어가시겠단 말씀이옵니까? 고려로 진격하는 길목에 누가 있느냐? 정한국이옵니다. 정한국을 칠 것이니라. 그 다음에 고려를 토벌하고 이어서 송을 칠 것이다. 자, 가자!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이 시간에는 발해의 마지막 편이 방송됩니다. 출연 진웅, 김대중,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최창석, 서지연, 이지환, 박영재, 차진욱, 방우호, 양현, 이승주. 음악 박복규, 효과 강성범, 장찬희, 김성필,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64편 발해 유민의 끝없는 저항. 이상락 극본, 김영갑 진행, 이미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